자, 계급에 대한 얘기가 5장에서 나옵니다. 5장은 제목이 계급과 국가. 그 중에서 이제 계급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계급하고 국가가 왜 같은 항목으로 배치가 됐는가, 이 이유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계급에 대한 정의부터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뭐 쟤는 자본가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는 자본가냐 아니냐 이런 가끔 약간의 어떤 논란 비슷한 것들 생겨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계급을 정의할 것인가 이게 필요하겠죠. 뭐 교재에 보시면 이제 레닌이 계급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 설명은 돼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계급은 이제 생산 관계를 둘러싼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 관계에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지만 보면은 계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소유의 문제죠. 그러니까 생산 수단, 그러니까 막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계급은 반드시 생산 수단을 소유했냐 안 했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어떤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주주다, 대주주다. 그럼 당연히 자본가죠. 그 다음에 그 대주주 옆에서 뭐 대주주가 잘 소유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뭐 그냥 넓게 봐서 자본가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자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재용이 뭐 이런 딱 있잖아요. 딱 누구 뭐 현정은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명백하게 이 사람은 노동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비기본 계급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본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노동자라고 얘기해도 그런 그 중간 사이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계급적 체제가 조금씩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뿐이지 계급이라는 이 용어상의 구분은 사실은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에 가까이 있냐 아니면 생산수단에서 멀리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멀리 있는 집단과 그 다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 이렇게 집단적으로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 개개인을 두고 너는 자본가, 너는 노동자 이렇게 일일이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어디 술자리에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논란인 거지 우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명확하게 갈라진다니까 소유관계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생산 관계는 어떤 일종의 조직이죠. 인간들의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경영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 서는 사람도 있고, 또 라인에서 직접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어떤 조직을 구축하면서 생산 관계 형성이 돼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그러면 그 조직에서 어떤 위치를 정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이 소유자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김현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 자체가 자본가이기도 하지만 근데 김현장까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즉 로펌으로 자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회 조직 안에서 자본가 계급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조직 내에서 많은 급여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뭡니까?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배 측면에서 받는 몫이 어느 정도 규모냐. 이를테면 상위 10%에 속하는 임금을 받는다. 그러면서 어떤 그 생산 조직 내에서의 지위도 어느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직접 소유는 않지만 약간의 주식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자본가 진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자본 계급으로. 반대로 그 평균 이하의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산 수단을 조그만 걸 가지고 있어. 그 작은 공장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뭐 소자본가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장사 안 돼가지고 벌어들인 돈은 뭐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아니면 적자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비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이따가 비기본 계급 다시 설명할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넓게 보면은 노동자 계급 주변에 존재하는 계급으로 그냥 크게 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생산 관계의 소유 여부, 그 다음에 생산 조직 내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생산물에 대한 분배의 크기, 이런 등등을 한번 살펴보면은 얘 자본가다, 아니면 얘 노동자다, 대략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엄밀하게는 이건 집단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그렇게 명확하게 다 너 자본가, 너 노동자 이렇게 다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레닌은 계급의 정의에서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러이러한 결과, 여기서 착취가 일어나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뭐 이럴 수 있죠.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착취를 할 수 있어요. 가사노동 죽어라고 부려먹고 어디 가서 알바해서 돈도 벌어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경우도 착취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본가, 뭐 노동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착취가 일어나는 관계,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레닌이 얘기한 정의. 그게 어디 나옵니까? 교재 보시면 레닌은 계급에 대한 정의 18쪽에 나오죠. 계급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생산체제 속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가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그 생산 조직에서 지위가 다르고, 역사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레닌은 역사 속에서 아까 여기서 다양한 적대적 계급들, 여기에서 출발한 개념이죠. 사실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면은 이런 관계로 기준을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 중에서 굉장히 고약스러운 이데올로기가 개개인의 능력에 모든 걸 밀어버리는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죠. 그런 견해들. 그러니까 네가 노동자 계급이 된 거는 네 능력의 문제다. 네가 피지배 계급으로 머물러 있는 건 네 능력의 문제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미 지배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급 분열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계급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분열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사람의 출생을 둘러싼 그 사회적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돼 버리죠. 거의 90% 이상이. 그리고 이제 가끔 개천에서 욕나가지고 뭐 자본가 계급 상승을 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까 생산 관계가 생산력을 보호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좀 있었어요.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가. 근데 이 모순이 격화된 이후에는 거의 없죠. 세습돼 버리죠, 계급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유물론 이론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렵지 않은 거죠.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계급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미국 부르주아 경제학 쉼페테어는 개인의 능력 차이가 계급 분열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개인의 능력이 문제라면 그러면 계급이 없던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능력 차이가 없었겠냐, 역으로. 이때도 어떤 사람은 주먹이 커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쳐서 떨어뜨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단 말이죠. 계급 없었어요? 말이 안 되죠. 능력이 계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배 계급이 그것을 능력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쉼페터 했던 얘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존재해도 계급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급이 분열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얘기했죠. 이 소유,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계급이 분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얼마나 뭐냐, 아니면 직접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계급 분열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아까 여기서 다양한 적대적 계급들이 존재했는데 이거는 설명해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예제 사회에서는 그 생사 여탈까지 다 노예주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도구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사람을 안 본 거죠. 그 다음에 봉건제 사회에서는 농노와 영주가 적대적 계급인데 신분적으로 예속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했죠.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특히. 그리고 실제로 중세 시대, 봉건제 시대의 그 지주들은 거의 다 초창기에는 귀족들이 나중에는 교회가 다 지배하죠. 교회가 귀족이고 영주고 지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차지한 재산이 뭐 차지한 땅이 한 80%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기록도 있죠.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종교 개혁이죠. 근데 그 종교 개혁이 그러면서 저 종교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뭐 칼빈,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부르주아들하고 굉장히 친했죠. 그래갖고 교황을 공격하죠. 왜? 교황이 봉건 국가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봉건제라는 낡은 체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칼빈 같은 사람들은 그 신흥 부르주아들이 물적으로 많이 도와주죠. 많이 주잖아요, 돈을. 그래서 그 세력을 키우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종교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존 지배 계급에 대한 저항이죠. 그래가지고 기존 생산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전술 차원에서 종교 개혁이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교, 구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은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은 바로 낡은 생산 관계. 그러니까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입장에서 이전의 봉건적인 생산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종교계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일부를 자기 편으로 흡수한 이런 형태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뭐 프래그마티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자본을 축적하는데 복무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본질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가 기본 계급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유로운 고용 계약을 맺죠.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착취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죠, 노동자들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계급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개념이 이거죠. 이거 중산층. 이거 보수 야당에서 늘 그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중산층이 뭐냐, 이게. 이거는 중간층, 그러니까 부르주아도 아니고 그다음에 노동자 계급도 아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소자본가라든가 뭐 지식인들, 예술가들 등등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원래 중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층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고임금 노동자들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임금 격차가 막 벌어지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 내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어. 그래서 이 사회 구성 모델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 중간이 커져야 된다. 이걸 중산층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말이 나온 지 뭐 10년도 안 돼가지고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다시 양극화돼 버리죠.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이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허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용어다. 그다음에 이 중간층은 결국은 자본주의 공황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모순된 상황에 처해서 결국은 하층 노동자로 편입되죠. 그리고 다시 노동시장에서 중간층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죠. 사형업. 그러니까 4.5 정 해가지고 45세 정년 해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차려가지고 망해먹고 다시 경비하는 100만 원짜리 뭐 비정규직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층은 항상 유동적이다. 안정된 계급이 아니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틀어 가지고 비기본 계급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개념이 계급 개념하고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나중에 우리 정치학교 교재에서도 국가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상당한 분량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건데 대표님이. 근데 여기에서 제가 국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국가는 항상 자, 그래서 이걸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국가라고 해요. 근데 이 국가는 항상 생산관계 하에서 이 생산수단을 지배한, 즉 물적 수단을 지배한 계급을 대변하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죠.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계급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는 없어요. 자본가 국가 또는 영주 국가 또는 뭐 고대 국가, 고대 귀족들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수식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근대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는 근대 대신에 자본가를 넣으면 되죠. 그다음에 근대화 대신에 자본주의화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본가들이 쓰는 지배계급이 쓰는 근대라는 용어는 전부 다 자본주의로 바꾸면 거의 다 의미가 딱 맞아요. 그게 실제로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국가는 자본가 국가. 그러면 그 예를 지금 현재 한국에서 찾아보면 어제 이제 시위에 혹시 나가신 분들 있겠지만 이게 나라냐 뭐 이런 표지 저는 못 나갔는데 어디 사진 보니까 이게 나라냐 뭐 이게 국가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국가 맞습니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의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 맨 첫머리에 교재 첫머리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물질적 힘을 지배한 세력은 정신적 힘도 지배한다. 그 다음에 이 물질적 힘의 지배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그 지배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입안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는 실제로 이제 일일이 예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국가는 그 시대에 지배한 계급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자본가 국가는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중세 국가는 영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신 중세 국가는 봉건 국가는 국왕의 힘이 큽니까 작습니까? 국왕 아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국가라는 뭐 경계도 불분명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 와서. 그때 당시에서는 국가라는 이름도 안 썼어요. 그다음에 고대 뭐 그리스 사회에서 국가라는 이름 썼을까요? 안 썼어요. 국가라는 명칭이 나온 게 국가 네이션이죠. 이 네이션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거는 근대 국가 출범 이후죠. 근데 재밌게도 이 네이션이라는 말은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국가, 국민, 뭐 또 포함해? 영토?
이거 다 전부 다 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네이션은 국민 국가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 앞에는 수식이 붙어야 된다.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국가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 유물론에서 어떤 명제로 도출된 건 아니지만은 강의하는 제가 역사와 유물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 대중들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건대 국가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근거를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계급의 국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계급이 없으면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소멸된 사회라고 그러죠. 왜? 계급이 소멸됐기 때문에. 즉 이 생산 관계가 이게 통일돼 버렸기 때문에 계급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급이 없으면 누군가 누구에 대한 지배가 안 일어나니까, 즉 착취가 안 일어나니까 그것을 강제할 만한 국가는 필요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국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뭐냐면 억압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본질은 폭력인데 폭력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억압이죠. 억압. 바로 다수의 이들을 억압해서 요것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이게 정상국가예요. 그러니까 착취가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국가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불 오토텍에 막 공권력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노동자들 굉장히 잔혹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국가냐 그러면은 맞아, 이게 국가다, 이게 답인 거죠. 국가가 하는 본질이 그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성들이 밤길 가는데 위험하다, 그래서 치안 유지해주고 어쩌고 하는 건 부수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도둑질 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특히 자본주의에서 자본과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재산이 없으면은 국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보호해준다. 이거는 하나의 수식이죠. 국가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군대나 뭐 이런 데 징집을 통해 가지고 잘못하면 죽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공권력이 발휘되는 경우는 뭐냐면 살인사건이 끝났을 때. 그렇죠? 내가 위협을 느꼈을 때 내가 만약에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방어할 수도 있었는데 물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놈이 흉기를 가지고 와서 살인을 했어. 그러면 이 살인사건이 끝났을 때 거기에 공권력이 그것을 해결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되죠. 이미 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가 이 범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건 아니죠. 범죄의 사후 처리는 해주죠. 어떤 부분에서. 왜? 질서가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부수적인 역할이고, 가장 주된 역할은 재산을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법은, 혹시 법 공부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의 대부분은 무엇에 관한 법입니까? 법에는 뭐 헌법, 민법, 상법 뭐 이런 게 있죠. 상위법,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큰 이데올로기죠. 그다음에 그 하위에 이제 뭐 민법, 상법, 뭐 형법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뭐예요? 민법이죠. 재산과 관련되는 거죠. 이들의 재산을 지켜주는데 그만큼 많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이 커지게 되는 거죠. 국가의 의미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자본과 국가는요,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단적으로 국가는 그래서 지배계급의 독재기구, 지배계급이 독재할 수 있는 기구.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군부 독재라는 특수한 현상이 어쨌든 정리가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자본 독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본 독재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지금의 국가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과 국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건데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를 냈죠. 이거를 대단한 업적으로 칭송하죠. 그러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건 누구예요? 자동차 회사. 국내 수천만 대 자동차를 팔아먹었죠. 그래서 현대, 뭐 기아, 뭐 이런 뭐 삼성, 대우 이런 데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자본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국가가 정부 예산으로 깔아 주운 다음에 자 팔아먹어라, 팔아먹을 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거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산업 기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거.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그 발전기에 많이 있었죠. 70년대, 뭐 80년대 이런 때. 그다음에 부실 자본을 구제해 주는 역할도 하죠. 법정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자본은 절대 망하게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천억씩 막 쏟아붓잖아요. 우리가 문제 삼고 하는 거. 이거는 일상적인 업무죠.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질 수도 없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애들은. 그다음에 노동 착취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죠. 이를테면 뭐 파견법이라든지 비지용유직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요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성과 연봉제라든지 이런 걸 법적 장치로서 상부 구조에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역할로서. 그다음에 파업 방해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죠. 맘 놓고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저항하면은 공권력 동원하면 되니까 물리력. 늘 최후에는 물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이걸로 강압하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상시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어떤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거 하는 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것들 개개인들의 뭐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은 그 세월호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음모론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본질이 있죠. 세월호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계약 관계잖아요. 그들의 계약 관계. 그러니까 언딘이라는 뭐 구조회사하고 그 범위 더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그나마 그들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다른 구조 행위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거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계약 관계 속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시기 놓쳐버리고 근데 이거를 무슨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요새도 또 나오도 뭐 재물로 삼아서 뭐 어쩌고 다는 이제 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요 막 그런 음모론 가지고 막 그 무슨 SNS에 떠벌리는 게 참 너무 한심해요. 그거는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꾸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근거 있는 것들 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무슨 음모론 해가지고 특히 그 반미를 많이 예치는 사람들은 뭐만 터지면 미국하고 연관지어가지고 뭐 잠수함이 받아버렸다든지 뭔가를 막 소설을 막 쓰려고 하고 근데 그런 음모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착취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빚어진 어떤 다양한 경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세월호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낡은 배를 그러니까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 낡은 배를 고물배를 싸게 사다가 제대로 고치지도 않고 그냥 투입시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터진 게 세월호 사건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아무튼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독재 기구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체제 하에서 이 직접 생산자에 속하는 계급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인적 관계 안에서는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착취가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순과 대립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계급투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런 계급투쟁은 이 사회 전체를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양적 변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을 계량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계량주의. 그저께 민주노총 어떤 간부가 경향신문 매일노동뉴스입니까? 거기에다가 계량주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쓴 칼럼을 봤는데 정말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저는 뭐 박근혜가 뭐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렇게 뭐 민주노총 이런 데 어떤 중요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헛소리를 막 하면은 정말 막 분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량주의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계량주의라는 거는 자 봅시다. 결국은 여기서 이런 계급투쟁은 양적 변화를 거쳐가지고 질적 변화 단계에 이르러서 사회혁명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역사유물론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명제가 나오죠.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네 번째 명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에서는 이런 계급투쟁이 양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반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사회혁명이 필연적이다. 이게 다섯 번째 명제잖아요.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양식의 변화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그것은 이 국면마다 각기 다른 계급들이 차지했으니까. 이를테면 이제 노예제 사회가 봉건제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뚜렷하게 이것이 사회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만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정말로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당했던 노예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힘들이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실제로는 도망치는 것도 저항이잖아요. 잡히면 죽는데. 그리고 실제로 싸움도 해버렸고 이런 과정들 보면 이제 그래서 계급투쟁은 양적 변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해 가면서 나중에 사회혁명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 결과 이러한 새로운 생산 양식이 맞는 이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생산 관계가 변화된 생산 관계에 걸맞는 조응하는 새로운 상부 구조를 건설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은 발생한다. 이게 다섯 번째. 역사유물론에서 다섯 번째 명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정리해 보자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적대적 관계냐 비적대적 관계냐 이 문제거든요. 이걸 규정해야 돼요. 규명을 해야 돼요. 규명을. 근데 지배계급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노사화합 해가지고 공존하는 관계로, 즉 비적대적 관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전을 하죠. 근데 이 착취 관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한에는 적대 관계인 거죠. 그러면 적대적 관계와 비적대적 관계는 뭡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 변증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적대적 관계, 적대적 모순 관계, 아니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부딪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모순이 있긴 하지만 이건 비적대적 모순 관계다. 조금 식견 있는 사람들은 비적대적 모순 관계, 박원순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본질이고, 그 다음에 노사화합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뭐 좀 하나만 한 소리고. 근데 적대적 모순이라는 거는 대립, 투쟁 해가지고 통일이 되죠. 자, 대립에서 투쟁을 거쳐서 통일이 되는 거죠. 투쟁을 해서.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통일이 되는 거죠. 이게 적대적 모순 관계죠. 근데 비적대적 모순 관계는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이죠. 근데 나의 아이한테는 아버지죠. 그러면 나는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죠. 모순이죠.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냥 실현하면 돼요. 모순을 실현하는 것이 모순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증법에서. 그죠? 그러면 이렇게 봐버리면 이 착취 관계를 계속해서 실현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계량주의입니다. 계량주의가 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생산관계를 비적대적 모순 관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실현하면서 착취 그 간극을 조금씩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가 좀 양보하고 노동자도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말고, 그래서 작년에는 5% 올랐으니까 올해는 한 7% 정도 올리게 하자. 뭐 최저임금을 한 11,000원까지 확 올려버리자. 그런다고 착취가 안 끝납니까? 뭐 헬조선이 뭐 파라다이스가 돼요? 안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질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죠. 이게 계량주의인데, 이 계량주의자들의 대가리 속에는 비적대적 모순 관계로 파악하는 그런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혁명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상부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사회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5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까지 얘기합시다. 계급투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적대적 모순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적대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혁명을 통해서 상부구조를 질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량주의는 답이 아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중심의 어떤 그 경제투쟁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계급투쟁이죠. 그런데 그런 계급투쟁이 제대로 높은 단계로, 질적으로 높은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정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그것을 노동자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장에서는 맨 처음에 계급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계급의 존재가 국가라는 틀을 요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계급이 전제되었을 때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계급적 생산관계 하에서는 계속해서 계급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두 계급이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적대적 관계냐? 상시적인 착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다. 그러면 이러한 착취 관계는 계량주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사회혁명을 거쳐야만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사회혁명은 필연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급투쟁이 발전해서 사회혁명을 가져오고, 이 사회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이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이후에 이행해야 될 생산 양식은 사회주의, 또 더 나아가서 국가가 소멸된 상태의 공산주의적인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5장을 마치겠습니다.